올여름 전 세계가 최악의 이상 고온으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원하고 쾌적할지 모르지만 도시는 점점 더워지는 거죠. 뜨거워지는 거죠. 건축물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결국은 인간이 참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축물 뜯어 고치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건축의 새로운 도전. 생존을 위해 기후 위기에 맞서는 탄소 전쟁이 시작됐다. 개관 20년째. 한눈에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도서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에 이르는 꽤 큰 규모로 하루 평균 1000여 명, 연간 30여만 시민들이 찾는 곳. 하지만 건물 곳곳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태양과 비바람에 맞서며 얻은 상처들이 위험하게 드러나 있다. 여기가 옥상인데요. 이쪽 위치 어린이 자료실이거든요. 1층에. 그래서 어린이 자료실 창호 쪽으로 비만 오면 누수가 생겨가지고 이 일정 테이프가 아래. 가장 큰 문제는 누수. 습기에 취약한 15만 권의 장서가 훼손될 수도 있다. 오늘 내일 비 예보가 있어서 비가 오면 이쪽에 창틀에 물이 실내로 떨어지거든요. 해가 거듭될수록 보수할 곳도 늘어난다. 일단은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계절이 한여름과 한겨울 되기 전에 미리 설비를 점검을 합니다. 부분적인 보수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 건축 전문가들의 점검이 시작됐다. 건물의 상태를 전방위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3D 스캐닝. 건물 상태와 문제점을 한눈에 파악하고 상황별 예측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 3D 스캐닝을 한 목적은 저희가 이 건물의 이제 어떤 취약 부위를 어떻게 알지,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사용량을 어떻게 될지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3D 스캐닝을 통해서 어떤 취약 부위가 어떤지, 그다음에 건물 손실량은 어떤지를 이제 계산하게 되고요. 창호가 차지하는 면적이 크다 보니 단열에 매우 취약한 상황. 적극적인 냉난방을 하고 있지만 에너지 효율이 좋지 않고 같은 규모의 교육 연구 시설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 또한 높은 편이다. 백석도서관을 좀 분석해 보니까 그 단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은 대략 한 60.9kg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일반 건물 대비 냉방이나 난방 부분에 대한 그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다행히 이 도서관은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건물로 거듭날 예정이다. 보조금을 지원해서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은 이제 25년부터 의무화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건물 운용에 필요한 냉난방 전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석 연료.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노후 건물일수록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노후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을 순 없는 노릇. 그린 리모델링은 노후 건물의 단열 설비 기능을 개선시켜 냉난방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적 건축 방식이다. 지난 여름, 연주윤 씨는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야 했다. 엄마 보고 싶었어? 폭염도 힘들었지만 습기가 더 문제였다. 도배를 올해 3월 달에 새로 했는데 이 덮자마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걸 좀 막으려고 이렇게 제습제를 많이 그 주변에다가 갖다 놓고 있는데도 이것도 그냥 며칠 지나면 또 이렇게 물이 많이 생기고.
겨울 되면은 너무 추워가지고 여기서 여기를 나오기가 싫어가지고 막 빨래도 하기 싫거든요. 온도 뺏기지 말으라고 이런 거랑. 26년 된 아파트 1층. 창호 교체를 하지 않은 것이 두고두고 후회된다는 주윤 씨. 세탁기 얼면은 그거 고칠래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지금 미리 사놓고 이제 겨울 11월쯤 되면은 여기랑 이렇게 쭉쭉 붙여놓으려고 지금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네. 겨울이나 한여름이나 보면 한 30만 원쯤? 올해 유난히 더 에어컨을 많이 틀었기 때문에 사실 곧 돌아올 관리비가 사실은 너무 무서워요. 전기료 폭탄 맞을까 봐. 오래된 대학 캠퍼스를 거닐 때마다 감회가 새롭다는 이승복 교수. 제가 76년도에 이 대학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한 50년 가까이. 공과대학이 만들어진 것도 저게 76년도인가 그 10학관이 2층짜리 건물로 만들었다가 추후에 5층으로 증축하고 그 후에 다시 증축하고 20학관, 30학관, 40학관까지 만들었으니까 사실은 지난 40년간 이 캠퍼스는 엄청나게 양적으로 팽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 모습하고 똑같다니까요. 우리 서울시의 모습이 40년, 50년 전의 모습에서 오늘날의 모습이 되기까지 그 사이에 사실은 그 얼마나 많은 건물들, 그 건축적인 변화, 그 다음에 그런 건축물들이 소비하는 에너지. 그래서 전체 그 서울시에서 에너지, 그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소비 한 68%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우리 도시가 얼마나 성장하고 변화했는가. 산업화와 함께 고도의 성장을 거쳐온 도시. 유리창과 난방 시설을 갖춘 건물들이 오밀조밀 생겨나며 점점 더 많은 에너지 설비가 필요해졌다. 건물의 모습 또한 바뀌었다. 콘크리트나 또는 철이나 유리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건물들이 대형화되기 시작하고 그다음 외피가 굉장히 경량화하면서 또 창문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사의 영향 같은 것들. 그래서 사실은 냉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그런 건물들이 대부분 지금 70년대, 80년대 이후에 지어진 그런 건물들이고요. 서울 시내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약 16%. 매년 가속화되는 이상기후에 에너지 사용이 많아지는 악순환으로 건물은 자동차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전 세계가 탄소와의 전쟁을 선포한 시대. Climate change is here. It is terrifying, and it is just the beginning. The era of global warming has ended. The era of global boiling has arrived.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을 맞은 2023년. 위기에 직면한 세계 각국은 건축물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100만 개에 달하는 고층 건물. 콘크리트 정글 뉴욕시는 그 어느 곳보다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가 크다.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지상 102층, 건물 높이 381m로 미국의 경제 번영과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지만 연간 2만 5천 톤이 넘는 탄소를 배출해온 건물이기도 했다. 그 전에 있는 건물들 혹은 1900년도 초기까지만 해도 이 단열재나 이 열 효율에 대한 거에 대한 그 개념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단열재 없는 건물이 더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최근에 이 고효율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총 10년의 공사 기간을 거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그린 리모델링. 과연 그 효과는 어떨까? 창문들 업그레이드하고 그 시스템 업그레이드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40% 정도 세이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단열 성능을 4배나 높이며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뉴욕시티 로컬로 97이라고 불러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탄소 총량제죠. 건물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줄이는 게 목표고, 줄여서 2050년까지 100% 그 탄소의 배출량을 어느 기준까지 맞추겠다. 100% 배출 안 하겠다가 아니고 100% 우리가 원하는 그 벤치마크선에 올려놓겠다라는 법이고요. 탄소 저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모든 건물을 바꿀 수는 없는 상황. 뉴욕시는 단계적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조례는 5년 단위로 강화될 예정이며 조례 발표 전 이미 예고제가 시행됐다. 건물 주인들은 에너지를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정부에게 신고만 해라. 신고만 하라는 법이에요. 신고만 하게 하고 스스로 한번 보기만 했는데 이것만을 가지고도 효과가 지금 10년, 13년 정도 이 효과가 지금 나온 거는 15%에서 20%가 뉴욕 전체에서 감축이 된 걸로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국가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건물 정책도 달라진다. 2012년 아시아 최초로 탄소세를 도입한 일본. 환경성에서는 각 지역마다 중소기업을 선정해 탈탄소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제로 에너지 주택 공사 현장. 공사를 담당한 건설 회사는 컨설팅을 받은 이후 가장 먼저 건설 장비부터 교체했다. タワークレーンは動力源が電気になりますので、二酸化炭素の排出量を燃料由来のものに比べれば抑えることができる。 건설 장비 교체뿐만 아니라 제로에너지 주택에 들어가는 고성능 설비에도 많게는 50% 이상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다. 今年初めの日本の国会でですね、これ経済産業省さんが中心なんですけども、いわゆる GX 推進法っていう法律を提出して、可決成立したんですけども、その中の一つの仕組みでですね、成長志向型カーボンプライシング構想っていうのがあって、日本の方でもまさにその炭素に対しての賦課金と、あと排出量取引制度っていうことを行うと。 탄소 가격제를 시행한 부과금으로 건축 설비에 투자하고 있다. 나고야에서 4대째 가업을 이어온 135년 전통의 천연 염색 기업. 염색 가공의 특성상 대량의 온수가 필요하다. 하루 4,000톤의 물을 끓이며 탄소 배출은 피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이 기업엔 35년 전부터 실천해온 친환경 전략이 있다. いち早く染色会社として脱炭素に取り組むことは非常にアパレル会社と共同で減らすというところで存在価値を高められ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一般的な重油だとかガスボイラーではなくて、我々は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の木材チップを使うボイラーで熱源を賄っています。 창고에 한가득 쌓여 있는 목재 바이오매스. 요이쇼. こういうね、建築廃材、取り壊しになった家の柱材を細かく砕いたこういうチップ状のものを我々が入手しています。 건축 폐자재를 열 에너지원으로 재사용하며 탄소 배출을 줄여왔다. 연료를 태우고 남는 재도 허투루 버리지 않는다. 灰は出ますよ。これはこれでね、セメントの材料に混ぜてまた再利用しますけどね。 목조 건축이 대중화된 일본. 건축 폐기물 자원화는 기업 이념과도 맞닿아 있다. おっしゃるようにここで二酸化炭素は出ますけど、木の一生で見ると吸収して排出するということでプラマイゼロという計算になるんですね。特に建築廃材なんで
どっちみちもう使わなければ焼却場で燃やしちゃうでしょ。それを我々はエネルギーとして使うっていうこともありますし。 건축물과 건축 과정의 탄소 저감, 정부와 기업, 양측의 이해와 협력이 맞물려야 가능하다. 서울 하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123층 건물. 에너지 저감을 향한 국내 건축의 도전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지하 6층 에너지 센터. 국내 최대 규모의 수열 에너지 시설이 가동되고 있다. 공급 받은 물을 열교환기와 히트펌프, 순환펌프 등을 거쳐서 저희 냉난방, 롯데월드타워 냉난방에 활용을 하고 그 열원을 사용한 물을 다시 한강으로 5만 톤을 회수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수열로 건물 에너지의 12%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탄소 배출도 38% 가까이 감축됐지만 천문학적 규모의 사업비는 일반 건축에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한계이기도 하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 집안에 모인 아이들이 실내 축구에 한창이다. 안 더워요? 네, 안 더워요. 적당히 쾌적하고 시원한 실내 온습도. 집이 굉장히 시원하네요. 지금 에어컨을 켠 상태입니까? 저희 집에 에어컨이 없죠. 아, 에어컨이 없어요? 네, 저희 집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5년 전 이사를 왔을 때부터 에어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요즘에는 에어컨이 보이지가 않네? 약간 그런 느낌. 잘 몰라서 저는 그런 걸. 근데 알고 봤더니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바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막혀 있어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막혀 있으니까 에어컨이 아닌데, 아이 바람이 아닌데 저기 뭐. 저기서 차가운 공기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바람이. 그래서 딱 와서 위에 어머 예쁘다. 근데 냉기는 느껴지지만 바람은 나오지 않는 천정. 냉난방비 걱정은 해본 적이 없다. 저번 달께 75,000원 나왔어요. 90평 집에서 전기요금이 75,000원 나왔다고요? 네. 원래는 더 적게 나와야지. 네, 원래는 한 2만 원, 뭐 만 원, 2만 원. 그래야지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1년 내내 큰 차이가 없는 전기세.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지하실에 그 비밀이 있었다. 이 집 같은 경우에 천정에 이제 슬라브 안에 배관이 매립돼 있어요. 냉각시키는 거죠, 구조체 자체를. 그래서 한 100m씩 각 층마다 25A짜리가 매립돼 있는데 그걸 이제 이게 물을 이제 식혀주는 겁니다. 그 배관에 물을 식혀서 구조체 자체를 다 식히는 거죠. 집 전체를 냉각을 하는 네네네. 콘크리트 전체를 식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배관을 따라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는 복사 냉방. 단열 성능이 강화된 패시브 하우스에 재생에너지를 결합하며 제로 에너지에 다가선 집. 제로에너지 1등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건축공사비가 한 30에서 50%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비용이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건축주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단번에 이제 에너지 자립률을 100%로 한다는 거는 무리가 많으니 조금씩 단계적으로 이제 그 시간을 두고 에너지를 이제 계속 이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방향들을 이제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적용하기 어려운 노후 건물의 탄소 절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서울시는
건물을 12개 유형으로 나누어 표준 배출량을 정할 계획이다. 에너지가 내 건물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이걸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를 만들어주는 신고제를 내년도에부터 시작해서 요게 좀 더 발전하면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하고 건물마다 그 다음에 그게 좀 더 발전시켜서 에너지 효율 총량제 이런 기준을 설정해서 좀 그걸 기준을 못 맞추면은 좀 페널티도 주고 뭐 기준을 충족하면 인센티브 주고 이런 식으로 기축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올해 37살이 된 세장골 경로당. 긴 세월 마을 어르신들의 쉼터로 역할을 해왔다. 2년 전 그린 리모델링 이후 어르신들의 방문이 부쩍 더 잦아졌다. 매일 나왔어요. 시원해서 없죠, 집에는. 지금은 공기도 좋고 춥지도 안 하고 덥지도 안 하고 좋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머무는 공공건물의 저탄소 정책을 추진한 결과 에너지 자립률 150%에 이르는 제로에너지 건물로 거듭났다. 이거 여실 수는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시잖아요. 놓으시고 얘를 위로 올리세요. 이렇게 위로. 당기세요. 괜찮아요. 아니, 그래서 그냥.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환기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냥 넘어가면서 무서워서. 안 넘어오세요. 그린 리모델링의 핵심. 외부 열을 완벽히 차단하는 3중 유리 창호. 여러 가지 격실로 이루어져서 단열 성능을 높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고무 가스켓이 3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압착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락앤락 같은 경우에 거꾸로 들어도 물이 새지 않는 것처럼 이제 기밀한 성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닫으면 아까 이제까지 빗소리가 되게 크게 들렸는데도 문을 닫으면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이제 기밀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옛날엔 아무리 추웠죠. 바람 들어왔어요. 추웠는데 이제 이거 더고 난 게로 여기도 따숩고 보이라도 조금만 떼도 따숩고 그리고 공기는 또 다 나가고 그런 게 좋죠. 좋기는. 호흡기가 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환기에 신경을 썼다. 냄새 났어요. 들어오면 그 사람들 많이 하시면 노인네 냄새 얼마나 많이 났는데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안 나요. 공기 빠져나가잖아요. 다 해놔. 문 안 열어놔도. 자동 공기 정화 시스템이다. 이렇게 안에서 이제 들어오는 공기, 그다음에 이제 그 실내 공급되는 공기. 그래서 이 안에서 서로 교차가 일어나면서 열을 회수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지금처럼 단열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창호의 성능도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는 이제 창문을 열어서 환기할 때 잃어버리는 그 열 에너지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열까지 회수해서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 회수용 환기 장치로 자동 환기는 물론 외벽 단열과 지붕 단열 시공으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다. 외부에 전체에 이제 열이 새지 않게 옷을 입히는 개념으로 외단열을 하면서 이제 외단열 두께가 한 260mm 정도 되는데요. 원래 두께는 한 이 정도 됐었고요. 이제 이 정도가 이제 새로 단열재랑 마감재가 들어온 거라고.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절감은 어느 정도일까? 2019년 9월 달에는 전기요금이 14만 3천 원이 나왔어요. 리모델링 한 그 이후로는 5만 원이 넘지 않았어요. 평균 한 4만 5천 원대 엄청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건물의 에너지 자립.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릴 순 없을까? 국내 최초의 제로에너지 주택 실증 단지를 찾았다. 여기는 이제 지하 기계실에 있는 통제구역이고요. 기계실에 들어오시면
지열로 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이 여기 있습니다. 또 여기는 121세대밖에 되지 않지만은 지열 에너지를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땅 속에서 열을 얻거나 또는 냉방에 필요한 찬 열을 가지고 오는 것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쪽에 있는 펌프를 통해서 지열 히트 펌프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지열 순환 펌프는 히트 펌프에서 필요한 열을 땅 속에 넣거나 땅 속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그 열 매체를 보내는 순환을 시키는 펌프가 바로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121세대를 총괄하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 에너지 사용을 실시간 분석 제어한다. 지열로서 냉방을 하는 상태를 여기에서 이렇게 다 관찰이 되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전체 한 군데에서 모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제로에너지 DB가 따로 있습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화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었던 새로운 시도였다. 제로에너지 주택은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건축물은 에너지가 없으면 빈 깡통에 불과해요. 여름철과 겨울철에 에너지 없는 집에서 더워서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에너지는 필요한데 어떤 에너지를 쓸 거냐죠. 그래서 화석 에너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쓰는 것이냐 아니면 환경에 피해가 덜 되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를 사용할 것이냐. 기존의 설계 방식을 뛰어넘기 위해 공사 당시 국내에 없던 자재들이 대거 투입됐다. 3년 전 이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린 신문수 씨. 재택근무가 대부분인 그에게 집은 더없이 중요한 공간. 아이러니하게도 이상기후가 심할수록 이 집의 장점을 더욱 실감했다. 이전에는 한 번도 못 봤던 거예요. 저도 노원구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노원구는 구축 아파트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샤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후돼서 우풍이나 이런 것들이 심하기 때문에 밤에 좀 약간 따뜻하게 뭘 데펴놓는다고 하더라도 온도를 좀 올려놓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그 체감이 잘 안 되잖아요. 찬바람 자꾸 들어오고. 그런데 여기는 겨울철에도 우풍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살며 가장 마음에 든 창호. 단열을 신경 써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방음도 잘 되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돼 있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예. 사실 저가 앞에 공원이 있는데 저 공원 앞에서 문화행사하는 소리도 거의 안 들려요. 그래서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도 거의 안 들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유난히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지만 부담을 느낀 적은 없다. 것 같아 성격도 생김새도 언제 한 번 본 것만 같아 그저 은근하게 냉난방, 급탕, 환기, 조명 에너지는 단지 내에서 자체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고 에너지가 부족할 때는 외부 공급망을 이용하는 시스템. 실제 에너지 사용량은 어느 정도일까? 다른 집보다는 제가 봤을 때 한 15% 정도는 더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한여름 폭염에도 5만 원 남짓한 전기요금. 운 좋게 입주했지만 정해진 기간이 아쉽다. 여기는 어쨌든 임대주택이고 공공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정해진 기한까지만 살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평생 살아도 좋겠다, 아이 낳고 그런 생각이 있고. 환경과 사람 모두를 생각하는 공간. 더 많은 이들이 누릴 순 없을까? 무엇보다
지금 이건 한정적이잖아요. 여기 살고 있는 세대는 뭐 기껏해야 120세대 남짓인데 그 정도 세대만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이 제로 에너지 주택 구조의 어떤 이점을 누리는 건데 그게 이제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일 커요. 예. 제로에너지 주택단지를 10년 전에 기획해서 설계하고 완공시켰는데 앞으로 향후 10년을 위해서는 탄소 중립 건축물을 한번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향후 10년의 어떤 미래를 이 실증된 데이터를 가지고 또 변화시켜보고 어떤 장기 로드맵을 세워보고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된 창호로 고민이 많았던 연주윤 씨. 강아지 때문에. 한 대학 건축과와 창호 전문가가 방문했다. 새 나가는 에너지를 측정하는 기밀 테스트. 지금 이제 여름이라서 냉방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그 냉방 열이 지금 새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열화상 카메라로 지금 촬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겨울에 혹시 뭐 외풍이 느껴진다든가 이러신 적 있으세요? 외풍. 차가운 바람이 좀. 그렇죠. 겨울에 그래서 다 꼭 예해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창틀 사이에 살살 들어오는 그 찬바람 때문에 다 막아놓고 살거든요. 아, 지금 막아놓으신 거죠? 지금도 막아놓은 상태죠, 이제. 에너지 손실의 주 원인은 창호. 예전에 지었던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밀 성능이 요즘 지어지는 건물들에 비해서 이제 떨어진다든가 아니면은 오랫동안 이제 건물을 사용하다 보면 이제 외피의 어떤 그런 크랙이나 틈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이런 기밀 성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며칠 후 26년 된 알루미늄 창호를 고성능 창호로 바꾸는 공사가 시작됐다. 창호의 두께를 보시면 고객님, 이게 네. 기존 창이 이제 설치되어 있던 위치예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요 석고보드까지 보시면 한 180mm 정도 네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2mm거든요. 과연 창호 교체만으로 에너지 효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까? 집의 에너지 손실은 약 한 30% 이상이 창으로 손실이 되고 있어요. 알루미늄 샤시를 PVC 샤시로 바꿨을 때 훨씬 그 기밀성과 열관료율이 높아져서 단열의 효과가 훨씬 뛰어나게 됩니다. 고성능 고기밀 창호로 바꾼 일주일째. 쾌적해진 공기로 인테리어 효과는 기본. 에어컨 사용 시간도 훨씬 줄었다. 습한 냄새가 예전에는 들어왔으면 지금은 이렇게 자연의 냄새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니까 일단은 너무 상쾌하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벽체라든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열 손실 부위가 단독주택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창호를 교체할 경우에 그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고요. 개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간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은 이미 시행 중이다. 작년에 에너지 비용이 엄청 올라갔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야, 이게 돈의 문제가 걸려 있구나. 그걸 이제 인식하면서 그 자금 신청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상반기에 100억을 융자를 다 마쳤고 120억을 모질에서 하반기에 또 100억을 추가로 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후주택의 92%는 아파트 공동주택. 오래된 아파트 사이에서 한눈에 들어오는 새 아파트가 있다.
그런데 새 아파트처럼 보이는 이곳도 실은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다. 전기 배선이 위험할 정도로 노후화가 심했어요. 화재가 실제로 나서 처방차가 여러 번 출동도 했었고요. 아침에 수돗물 틀면 녹물까지 나올 때도 있다는 거.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받던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급으로 완전히 환골탈태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건 바로 공동주택 그린 리모델링. 지금 거실과 이후 부엌은 공중에 떠 있는 공간이에요. 새로운 공간을 건설사에서 새롭게 창출해 주신 공간입니다. 밖에서 보는 뭐 901동 써있던 네, 901동 여기 외벽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떠 있는 공간, 공중이에요. 아, 이 공간이 그러면 없던 공간이었던 없던 공간이에요. 없던 공간이 거실 공간하고 부엌 공간으로 새롭게 창출된 겁니다. 10평, 즉 33.06제곱미터나 넓어진 공간, 방과 화장실까지 추가로 생겨났다. 건축적으로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기존 건물이 서 있는 상태에서 안전성을 또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살 안에다가 내진 성능을 보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벽체에도 증탈을 하고 기존 벽체에다가 철근을 다 심어서 증탈을 하고 변경되는 게 늘어나는 공간에다가 철근 콘크리트를 추가를 해서 완전히 새 아파트로. 기존 골조를 최대한 남겨 활용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콘크리트는 100년이 생애주기예요. 100년 동안 써도 골조는 괜찮아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있는 핏줄, 파이프, 기계 그런 것들은 30년이 되면은 성능을 다 합니다. 신축보다 오히려 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공동주택 그린 리모델링. 건축 과정 또한 친환경적이다. 철거 및 공사 중에 발생되는 CO2 발생량이 48% 절감되는 걸로 조사가 되었고, 되도록이면은 콘크리트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건물을 활용을 해서 거주민들의 그런 주거 개선 사업을 좀 도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의 건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 엄청난 많은 건축 자재나 이런 것들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러한 자재를 가지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자재에 내재된 에너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따지는 게 소위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정말로 이 건설 산업이 탄소 배출 제로,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려면 이제는 그런 문제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들여다보고 구체적으로 좀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웨덴 서남부 끝 항구 도시 말메. 한때 폐허였던 이곳은 현재 친환경 지속 가능 도시로 세계 찬사를 받고 있다. 한눈에도 시선을 압도하는 터닝 톨소. 그 속에 지난 개혁의 역사가 담겨 있다. This building that was raised about the same time as the world's biggest crane, shipyard crane, the Kockums crane 130 meters high, was taken down and shipped to Ulsan in Korea. 세계 최강의 조선업체였던 코쿰스. 말메의 번영을 이끌었던 조선업은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급격한 내리막길을 걸었다. 부흥의 상징이었던 코쿰스 크레인이 해체되고 그 자리엔 190m 높이의 터닝 토르소가 세워졌다. At the same time, this building was screwing up here to show the people that we are changing from an industrial city to a more knowledge-based city. So that way, this became a symbol also. 크레인을 대신해 세워진 상징물. 말메의 부활을 기대하며 건축된 터닝 토르소의 내부는 어떨까? 10층의 사무실과 148개의 주거 공간이 모인 주상복합 아파트의 형태. 건물에 필요한 전기는 지역의 풍력에서, 냉난방은 지열과 태양열에서 공급받는 친환경 건물이다.
vinter också varm. Det är okej. Behövs inte den fixa den andra maskin och andra. 조선업이 쇠퇴한 이후 IT 지식 산업으로 급격히 전환한 말매에는 젊은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했다. I believe it's pretty easy actually, especially if you're a startup. As you know, there are a lot of startups here. Actually, I think you got a job pretty fast. 건축에서 시작된 말매의 부활,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건축물로 도시 재생을 추진하고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신축은 최소화하고 있다. As an architect, you always try to find a new use of an old building to avoid to destroy an old building. You can see here in the industrial, former industrial area, lots of industrial houses are used. 말매시는 버려진 조선소 부지를 매입해 스웨덴 최초의 탄소 중립 주거 지역 부원지구로 재개발 중이다. New areas in Malmö today are sustainable. You can't build, especially not in Malmö, that's not sustainable. It's not possible. The level of sustainability in new projects is very high. 친환경 도시 재생으로 건축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완전히 바뀌었다. 20 years ago, we were looking upon how can we buy these cheapest. Today, we are looking upon the carbon dioxide from the beginning, from the mining where you're taking the materials, till how you are building the building materials, how you are transporting them, and how you are using them in the buildings. Energy point of view, or fossil fuel point of view, or carbon dioxide use point of view, much better to use and reuse a building. 40여 년간 도시의 흥망성쇠를 거쳐온 말매. 잘 지어진 한 채의 건물에 매몰되지 않고 도시 전체를 조망하며 탄소 중립으로 향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22개 연구동이 한데 모인 에너지 절감형 R&D 단지. 8개 계열사는 물론 협력사, 스타트업까지 2만여 명의 연구 인력이 모여 있다. 2018년 완공 이전 설계 단계에서부터 최신 에너지 절감 기법이 적용됐다. 축구장 152개 규모 대단지임에도 지난 여름 냉방비 저감을 실현했다. 원자력이나 이런 게 상시 돌아가기 때문에 야간에 심야 전기가 많이 남아 있어서 그 심야 전기를 저희 이런 공장이나 아니면 저희처럼 이제 R&D 시설에서 뽑아갖고 그걸 얼음물을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심야 전력을 활용한 빙축열 냉방 시스템이다. 연구 단지 내 각각의 건물과 시설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을까? 워낙 큰 규모의 건물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많은 회사들이 모여 있게 되는데요. 개별 회사들별로 존재하던 연구소가 다 모였다고 치시면 그 연구소별로 공급해야 되는 여론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에너지 사용량들이 중앙에서 제어가 되면서 전체 개별 연구소가 존재하던 것 대비해서는 저희가 보기엔 한 38% 정도 에너지를 좀 세이브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수를 조율하는 과정 또한 필수적이다. 이제 결국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주체와 공급하는 주체는 결국은 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하려면은 결국은 쓰는 사람과 공급하는 사람들끼리 계속적으로 긴밀한 이 협업 관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연구단지의 입주사들과 외부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에너지 시설 협의회. 건물 에너지는
계절이나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저감 계획 또한 수시로 달라져야 한다. 결국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엮여 있는 이 단지에서는 그 아이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그 고민과 노력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 협의회를 통해서 끌어내고 거기에서 또 의견들을 들어서 최선의 결과들을 이제 도출을 해 나가는 게 이제 저희의 이제 역할이고 또 이제 단지가 이제 탄소 중립으로 목표를 이제 달성해 나가는 하나의 이제 작은 걸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일.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자 돌파구는 건축의 혁신이다. 편리함과 쾌적함에 대한 욕구. 그동안 건축은 그 욕구에 대한 비용을 등한시했다. 사람들이 얼마나 밀집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요구가 증대하다 보니까 그럼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개개인의 욕망이라고 할까요? 좀 더 쾌적하고 굉장히 좋은 환경에 대한 그런 욕구들 이런 것들을 가지다 보니까 점점 더 냉난방이나 환기나 급탕이나 이런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어떤 기술적인 어떤 해법들은 굉장히 리니어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날 건물에서의 에너지 또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어떤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총체적이고 좀 큰 틀에서의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근본적인 방향을 잘 잡는 게 제일 처음에 이 문제 해법의 어떤 첫걸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욕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집. 우리가 몸담을 미래의 건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지구를 덮친 기후 위기가 건물의 효용 가치를 되묻고 있다.